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9위 규모입니다. 언뜻 보면 든든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다른 지표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유한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 시장 1일 거래량의 25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 경고였습니다. 25배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 ATM기에 10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기계 안에는 40명분의 현금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한두 명씩 천천히 돈을 찾아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환율 급등 소식이 퍼지면 1000명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앞에 40명만 돈을 찾고 나머지 960명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정확히 이런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사, 은행들이 해외에 투자한 달러 자산이 1,500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국내 외환 시장에서 한 달 동안 거래되는 달러는 고작 60조 원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우리의 가계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물가 상승률이 3.6%였습니다. 계란 한 판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용유 한 병이 8,000원에서 12,000원이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이 2,800원에서 3,500원으로 뛰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같은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20%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명목 임금은 2.1% 올랐지만 실질 임금은 1.5% 감소했습니다. 돈은 더 받았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력 하락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1년 전과 같은 금액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돈이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1,480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1,300원대에서 180원 오른 수치입니다. 13.8% 상승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던 가족들이 계획을 미룹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환율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려던 부모들은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각각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이는 제품 가격으로 전이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가계부채가 GDP의 105%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은 필요시 개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발표와 다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확인할 때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 물가는 급등하는데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달러 가치 변동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추가적인 압박 요인입니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자국산 부품 사용을 늘리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중국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신호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은 부진합니다. 이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운용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의존 성장,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그 신호들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 전 3.5%에서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왜 금리를 내렸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줄을 풀어서 기업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국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가 적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로 바꿔서 나가버립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를 기록했습니다. 선진국 평균 1.7%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0.8% 정도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입니다. 2, 3분기에 간신히 회복해서 연간 1%를 건진 상황입니다. 올해 2026년 전망치는 1.9%입니다. 겉으로는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닥이 워낙 낮아서 튀어오르는 기저효과일 뿐입니다. 실제 경제 체력은 여전히 약합니다.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혀있고 수출은 부진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8.71% 올랐습니다.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송파구 20.92%, 강남구 13.6% 상승했습니다. 샵 17주 연속 상승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오르고 금리를 내려도 오릅니다. 규제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상 끝에 일반 제품은 15%로 낮췄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50%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만 29억 달러인데 절반을 관세로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부가 너무 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한 일을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각종 보조금을 주고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 아니면 빚입니다. 한국 정부 채무가 GDP 대비 51.5%까지 올라갔습니다. 2019년 37%에서 5년 만에 14.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빚이 2,575만 원 있는 셈입니다. 월급의 5배가 넘는 빚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받아주니까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화를 막 찍어내면 휴지가 됩니다. 두 번째,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법인세 최고 세율이 27.5%입니다. 올해 1월부터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이 100원 벌면 27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OECD 평균이 23%인데 우리는 4.5%포인트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2.5%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IMF가 2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라. 연금개혁을 서둘러라. 규제를 완화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년째 제자리입니다. 왜일까요? 표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면 노인층이 반발하고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면 노조가 반발합니다. 정치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미룹니다. 더 깊숙한 구조적 문제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수출입 합계가 GDP의 80%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나빠질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독일 23%보다도 높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대신 로봇과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40%를 넘어섭니다. 가계대출과 건설업 PF 대출을 합치면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험사와 연기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는데 이 중 대부분이 달러 자산입니다. 환율이 급변하면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들도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대기업과 공무원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부진합니다. 규제가 복잡하고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경제 시스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2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사회 보장 부담은 증가합니다. 연금과 의료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처럼 쓰고 북유럽처럼 세금을 걷고 일본처럼 늙어가는 최악의 조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배수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썩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있고 작은 충격에도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1월 전국 건설 현장 중 12%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집계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현장은 형식적으로 공사를 이어가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중단 신고를 하면 각종 규제와 페널티가 따라오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해두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멈춰진 현장들 뒤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배출 규모가 전체 은행 대출의 15%를 차지합니다. 약 180조 원 규모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PF 관련 충당금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충당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은행이 해당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은 대출을 줄입니다. 신규 PF 대출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실화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가계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GDP 대비 105%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중 변동금리 대출이 70%를 차지합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13조 원 증가한다는 계산입니다. 월 소득 500만 원인 가구가 매월 5만 원씩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합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일시적 혜택을 보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납품 단가 인상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식자재비도 오릅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진이 줄어들고 적자를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라도 강등되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한국은행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안정되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작용이 따릅니다. 국민연금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해외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는데 이 중 대부분이 달러 자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평가액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25배수 리스크가 여기서 현실화됩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 대출 축소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합니다. 경기 침체는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재정 우려는 국채금리 상승을 부릅니다. 금리 상승은 다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도미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넘어졌습니다. 건설업 PF 부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집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담보 가치가 사라지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지역 건설사와 시공사들의 연쇄 도산입니다.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거래하던 협력업체, 자재 공급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부실입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대형 시중은행에 비해 PF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부실이 현실화되면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가계 소비 위축입니다.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고 외식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은 다시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고용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는 중소기업 신용 경색입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워지고 있고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이 막힌 중소기업들은 사업 축소나 폐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는 가계 파산 급증입니다. 이미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연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구들이 금리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계 파산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대출 축소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도미노는 지방정부 재정 악화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재정준칙을 위반할 위험에 처해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도미노는 사회 불안 확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회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이 모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어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작게 만들고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길을 간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세금 부담은 더 커지고 경제 활력은 떨어집니다.
결국 더 큰 위기가 다가올 때 대처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당장 아픈 수술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3%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금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정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지출 중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합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시급합니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조직은 통폐합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제 개혁은 더욱 과감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세무인정을 개선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정리하고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도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고 최고 세율을 인하해 고소득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규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핀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업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들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과도한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해고 요건을 합리화하고 대신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금 체계도 연공 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개혁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투자처를 개발해야 합니다. 벤처 투자와 모험 자본 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제도 개혁도 시급합니다. 획일적인 대학 입시 제도를 다양화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확대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도 중요합니다.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20-30%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환율이 1,480원인 지금 비싸 보이지만 25배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1,600원, 1,7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가 47주 연속 올랐다는 것은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맹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현금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본업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을 전문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 조건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대출은 조기 상환하고 신규 대출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의 대출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나 언론의 발표만 믿지 말고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배우고 글로벌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GDP 성장률 1%, 환율
1,480원, 가계부채 1,900조 원, 이런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경제 위기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25배수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